전 세계 군인들이 모였던 국제방위산업 컨퍼런스 현장, 중국 부스에 비해 규모가 작았던 한국 부스를 보면서 비웃던 중국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한 한국 관계자가 한마디 던지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러시아에서 머물고 있는 중국인 리오웨이라고 합니다.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인이, 그것도 러시아에서 머물고 있는 중국인이 이런 시기에 사연을 보낸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거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중국인으로서 국가에 의해 이곳에 있지만 여기에 있으면 있을수록 한국인이 부러워 죽겠어요. 이걸 어디에 털어놓을 수도 없고 중국에 충성을 다짐했던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군복무를 했던 전직 군인입니다. 지금은 방위산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저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방문하여 각국의 군사기술과 장비, 서비스 등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죠. 다른 나라의 대단한 기술력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보다는 위대한 중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전시회장에 발을 들이자 그 기대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중국만큼 화려하고 커다란 공간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의 엄청난 스케일에 놀랐을걸? 이라고 생각하며 뿌듯해하고 있었죠. 중국의 군사력이 높게 측정되는 이유는 단지 인구수 때문이라고 말하는 멍청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던 제가 가장 주목하는 나라는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군인의 숫자도 부족하고 땅도 작은 한국이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사력 높은 나라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역사도 길고 예전부터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이니 그렇다 쳐도 한국은 아니잖아요. 중국의 속국으로 있던 과거도 굉장히 길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뿐더러 같은 민족끼리 싸우던 아무튼 전체적으로 오합지졸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런 한국이 아시아의 강대국의 이름을 올리며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니 제 속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한국 부스를 찾아 중국은 한국이 감히 어깨를 나란히 할 나라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한국 부스는 중국에 비해 규모가 형편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비슷했지만 어쨌든 중국에 비하면 작디자 같죠. 그리고 장식 같은 것도 없었어요. 사람들 눈에 띄게 하려면 이것저것 인테리어도 하고 해야 하는데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보여줄 것도 없는 거겠지. 얼마나 가진 걸 숨기고 싶으면 저렇게 허접하게 부스를 꾸며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생각에 한국 부스는 들어가지도 않고 화려하고 커다란 중국 부스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저희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어요. 행사장 정중앙에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으니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했고요. 저는 정신없이 중국의 신식 무기들을 설명했고 잠깐 숨을 돌리는 사이에 한국 부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서 어떡하냐? 여기서 관심을 받아야 나중에 무기를 수출하는 데 유리할 텐데 그러게 왜 망신당할 자리에 와? 이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희 쪽에 왔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중국 부스에 방문했던 사람의 몇 배나 되는 인원이 한국 부스 앞을 기웃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다들 중국에 비하면 한참 작은 좁아터진 부스에 들어가겠다고 줄까지 서고 있었습니다. 헛 웃음이 나더라고요. 대체 한국이 뭐라고? 한국 부스에서 한국의 다목적 무기 시스템에 대해 듣게 되었죠.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의 설명이었는데 말만 들으면 중국의 첨단 무기보다 훨씬 좋은 성능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지금 이곳에는 실제로 볼 수 있는 무기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카덜로그와 작은 모형들이 다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국 무기가 이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돼?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몰린다고 해서 허풍을 좀 붙였나 본데 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 후진국이었던 한국이 이 정도 무기를 만들 수 있을 리 없어 라고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중국인들 대부분이 몇 년 전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드라마와 음악, 영화로 유명세를 떨치기는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릴 그럴싸한 것들은 없을 거라고요. 이게 보편적이었던 생각이었다 보니 저는 한국이 자랑하는 군사무기의 기술력을 무시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기 배지를 달고 있는 한 사람이 아주 흥미롭다는 듯이 한국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저렇게 진지하게 듣고 있어? 딱 봐도 과장된 수치인 게 안 보이나? 바보 같긴? 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려 했는데 실제 전투 상황에서 검증된 성능이라는 거네요. 입으로만 떠드는 수치가 아니라서 신뢰가 갑니다. K2 전차를 찾는 나라가 저렇게 많아졌다니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되네요. 라는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고 말았어요. 혹시 중국 부스에도 가보셨나요? 그 사람은 제가 중국인이라는 걸 모르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다녀왔는데 딱히 볼 게 없어서 금방 나왔습니다. 화려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 부스를 가져다 놨길래 준비한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두루뭉술한 얘기뿐이더군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럼 한국은요? 중국이랑 한국을 비교하면 어떠신데요? 중국 부스에서 볼 게 없었어도 한국과 비교하면 훨씬 우수하죠? 그런데 그 미국인의 반응은 제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아니요, 중국은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점 빼고는 장점이랄 게 없습니다. 일단 너무 무거워서 효율성이 떨어져요. 특히 전투기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던데 전투기는 무게가 가벼운 게 핵심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전투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들의 무게가 중국 무기보다 가벼워 기동성이나 효율 면에서 우수하죠. 유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조금씩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보다는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장점 아닌가요? 전쟁은 어차피 숫자 싸움입니다. 사람이든 무기든 뭐든 많고 봐야 한다고요. 글쎄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한 번 쓰고 버리는 무기라면 많이 만드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나요? 무기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전장의 험한 상황에서도 충분한 기능을 내야 하는 거라고요. 반면에 한국이 만든 무기는 내구성이 좋고 그만큼 성능도 훌륭합니다. 무기를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중국과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요. 중국은 무기의 성능을 자신하기보다는 모양과 크기를 보여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말았죠. 감히 중국을 두고 저런 헛소리를 짓거리다니 그것도 별것도 없는 한국과 비교하면서 말이죠. 이봐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내 앞에서 중국을 욕보이다니 정식으로 항의하겠어. 미국인은 미동도 없이 제 할 말만 했습니다. 당신이 중국인이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잘 나가는 건 죽어도 보기 싫어하는 중국인이요. 이봐요. 배울 게 있으면 쿨하게 인정하고 배우는 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당신처럼 이 악물고 나물 깎아내리는 건 비겁한 행동이에요. 나라를 대표해서 왔으면 그만한 품격을 보여줘야 하는데 남의 나라 부스에 와서 이게 무슨 민폐입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사람들이 제 주변을 감싸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한국 무기가 많이 사용되는 건 싸기 때문이에요. 싼 건 결국 싼 값을 한다는 건 아나 모르겠네. 라고 억지스러운 말을 외치며 서둘러 저희 부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국을 견제할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을 경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경계는커녕 신경조차 안 쓰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신경 쓰는 나라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도 아닌 한국이었어요. 부스 마감 시간까지 계속 한국 부스 쪽을 봤는데
아시아, 유럽, 심지어 아랍 국가까지 한국 부스를 열심히 드나들었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무기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나라까지 있었어요. 반면에 우리 중국은 처참했죠.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되었고 전시회장에서 또 다른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바로 전 세계 전투 식량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중국의 전투 식량도 체험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였어요. 아니 그런데 아무도 중국 전투 식량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대체 왜 중국의 패키징이 안 예쁜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식의 나라잖아요. 그런 만큼 전투 식량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크기라서 휴대성도 좋고 간단한 포장이 되어서 쉽게 뜯어서 먹을 수 있었죠. 훈련을 받으면 밥 먹는 시간마저 아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중국의 전투 식량은 굉장히 훌륭한 식량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중국 전투 식량을 먹어보겠다며 앞으로 나서는 겁니다. 같은 미식의 나라이니 프랑스는 중국의 맛을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 사람도 평소 중국 음식을 즐겨 먹는데 중국의 전투 식량 맛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다 했고 말이죠. 저는 팔짱을 낀 차에 앉아서 여유롭게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인의 웃음기는 얼마 가지 못했어요. 가열한 중국의 전투 식량 봉지를 뜯자마자 인상을 팍 찌푸렸거든요. 심지어 내용물을 접시에 담지도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얼른 먹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난처해하기만 할 뿐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왜 그러는 건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인의 입장에서 외국인들에게는 중국 음식의 향신료가 세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냄새만 그렇지 먹어보면 바로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니 그제야 한 입을 먹었는데 제 예상과 달리 먹자마자 인상을 팍 쓰더니 음식을 뱉어버렸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걸 뱉다니 설마 목에 음식이 걸린 건가 싶었죠. 진행자도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 프랑스인은 못 먹을 걸 먹었다는 반응을 하며 시식평을 남겼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이건 음식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예요. 이걸 군인들에게 준다니 생명 유지용으로 보급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향도 이상하지만 맛이 정말 음식물 쓰레기를 먹은 기분이에요. 이걸 먹고 훈련을 할 수 있다고요? 기름지고 짜고 탄맛도 나는데 여기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갔을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남의 나라 전투 식량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의 무례함에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다른 생각도 못하고 저렇게 말을 하겠냐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대체 뭘 먹은 건가 싶어서 접시에 담긴 중국 전투 식량의 시선을 모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았습니다. 저게 대체 뭘 해? 양배추절임? 뭐 그런 건가? 아니, 면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저게 무슨 음식이지? 와, 누가 구토한 걸 뭉쳐놓은 것 같잖아. 이 답답한 인간들에게 한 소리 해야겠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뜯은 건 메인 음식과 곁들여 먹는 절인 채소입니다. 거기 앞에 있는 게 메인 메뉴라고요. 전 세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졸지에 중국 전투 식량을 망신주게 된 진행자는 살았다는 듯이 메인 메뉴를 까서 접시에 부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먹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이없는 게 이 진행자마저도 음식을 앞에 두고 주저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이봐요. 그거 먹지 않는 게 좋겠는데요. 고기가 들어있는데 고기가 초록색이잖아요. 진짜 답답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전투 식량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다 보니 재료의 색깔 정도는 당연히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은 그런 점은 완전히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텐데 말이죠. 그래요. 진행자님. 면열인데 면이 잘 풀어지지도 않고 딱딱하게 붙어 있잖아요. 솔직히 좀 보는 것만으로도 거북하네요. 그거 유통기한 확인한 건 맞죠?
전투 식량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긴데 저딴 소리를 하다니, 면이 좀 딱딱해 보여도 물 살짝 넣어 풀어주면 금방 풀립니다. 방법은 안 찾고 무작정 먹기 싫다는 소리나 하다니, 이래서 서양 애들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정도 전투 식량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중국은 비타민 음료도 먹을 수 있게 제공한다고요. 전투 식량의 군사들을 위한 건강 음료를 제공하는 곳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중국 전투 식량을 가지고 궁시렁거리는 사람들에게 전투 식량에게 미슐랭 셰프의 수준을 바란 건 아니겠죠. 저 정도의 전투 식량에도 만족을 못하다니 너무 기준이 높은 건 아닌가요? 당신들 전투 식량보다 우리께 훨씬 맛있고 질 좋을 겁니다. 중국은 먹는 거에 진심인 미식의 나라라고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중국 전투 식량은 치워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한국 전투 식량이 올려져 있었어요. 이 진귀한 구경을 놓칠 수 없죠. 저는 중국이 망신을 당한 만큼 한국도 망신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원들이 서양인들이었기 때문에 한국 전투 식량이 입에 맞을 리 없었고요. 이것도 금방 뱉고 말겠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행자는 포장지부터 신경 쓴 티가 난다는 말로 전투 식량을 보여주었는데, 전투 식량 겉면에는 음식이 어디에서 유통되었는지,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까지 사진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의 전투 식량을 뜯어서 내용물을 보여주는데, 중국은 메인 음식과 곁들이는 음식, 음료, 분말이 전부였는데, 한국은 밥, 양념된 소시지, 볶음 김치, 쇠고기와 콩을 섞은 요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파운드 케이크까지 있어서 디저트까지 야무지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진행자는 발열팩을 뜯었고 이내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더니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발열팩은 저 정도로 뜨겁지 않았어요. 살짝 드는 정도였죠. 전투 식량에게 따뜻함을 기대하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기에 그걸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한국 전투 식량을 보고는 저렇게 뜨겁게 전투 식량을 먹을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아까 중국 전투 식량을 먹었던 프랑스인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 먹어보라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먹기를 꺼려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프랑스인이 입맛이 까다로워 중국 전투 식량을 맛없어 한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런데 프랑스인은 진행자가 접시에 덜어둔 볶음밥을 슬쩍 보더니 숟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 전투 식량은 어떤 재료로 만든 건지 모르겠던데, 이건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한눈에 보여서 안심이 되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였어요. 그런데 음식이라는 게 막상 먹어보면 맛있는 게 있듯이 뱉을 만큼 맛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제발 저 사람이 음식을 뱉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는 한 입 먹자마자 이렇게 맛있는 전투 식량은 없을 거라며 볶음 김치까지 까서 볶음밥에 비벼 먹었어요. 나중에는 쇠고기 콩까지 부어서 한 그릇을 싹싹 먹더라고요. 전투 식량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식당에서 한 끼를 사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퀄리티예요. 밥은 같이 흔 것처럼 고슬고슬하고 볶음 김치는 상상 이상으로 맛있네요. 기름에 볶은 걸 텐데 도 기름기 하나 없이 건강한 맛입니다. 그리고 소시지. 이 소시지가 압권이네요. 지금까지 먹어본 전투 식량의 소시지는 흐물흐물했는데 한국 전투 식량의 소시지는 탱글탱글해요. 먹을 것에 아끼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는 완벽한 전투 식량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즐기도록 파운드 케이크까지 있네요. 마치 코스 요리처럼 영양소면에서도 완벽하네요. 음식 평론가처럼 감격하면서 한국의 전투 식량을 하나하나 분석하는데 한국인들한테 뒷돈이라도 받은 건가 싶을 정도로 감격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그 사람의 눈에는 진심밖에 안 보였고 전투 식량으로 저 정도의 만족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놀랐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김치의 존재를 안다는 것에도 놀랐습니다.
심지어 어떤 맛인지도 알고 좋아하더라고요. 중국의 채소절임은 역하해서 못 먹겠다고 했으면서 발효 음식을 맛있다고 먹다니, 한국 음식은 중국 음식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 생각했던 저로서는 놀랄 만한 현상이었죠. 아무리 저라도 모두가 입을 모아 한국 전투 식량이 최고라고 하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걸 정말 훈련할 때 먹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어요. 부피도 훨씬 크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적들이 앞에 있는데 저렇게 화려한 식사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전쟁 중에는 배고픈 게 당연하다고 교육을 받거든요.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배고픈 걸 생각하는 건 군기가 빠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보여주기식으로 저런 걸 가져왔다고 생각했고 한국 관계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전투 식량을 가지고 오면 어떡합니까? 군용식품이 맞습니까? 어디 캠핑장에서나 먹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한국 관계자는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보더니 진짜 전투 식량이 맞습니다만 우리 병사들은 저 전투 식량을 먹습니다. 이런 곳에 굳이 보여주기용 전투 식량을 가져올 이유가 뭐가 있죠? 이걸로 대회를 한다고 해도 그런 행동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이벤트성으로 재미삼아 하는 프로그램에 진심일이 없잖아요. 설마 이런 소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대답했어요. 순간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게 단순한 재미거릴 뿐이었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든 한국을 이겨야겠다고 초조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은 중국을 경쟁 상대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미국을 보면서 열폭하고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열폭은 열등감 폭발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혼자 열등감에 휩싸여서 분노하는 걸 의미합니다. 한국인들이 쓰는 단어인데 제가 이 단어를 알게 된 건 이 전시회에서가 아니었어요. 한국에 방문해서 알게 된 거였죠. 전시회 때 이미 제 사고방식에는 약간의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과 아시아의 실질적 군사 강국은 한국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중국은 군인 숫자 빼고 내세울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인민해방군 소속 군인으로 교육과 사상훈련을 받으며 살아온 제 사고방식의 균열을 만들었다는 건 당시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되었을 때 긴장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본능적으로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면 한국이 중국보다 훌륭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해서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의 역사적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독립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며 중국을 무시하고 있지. 건방지게 말이야. 그리고 빠르게 경제 발전을 하면서 도덕성과 정체성을 잃었어. 자본주의가 그렇잖아. 돈에만 미쳐서 도덕적인 건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자꾸만 한국의 케이팝이나 드라마를 주입하는데 이건 명백한 문화적 침투야. 다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스스로 생각하면서 한국 땅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도착하자마자 이런 안 좋은 생각 중 한 가지가 처참하게 깨져버렸어요. 바로 한국인들이 도덕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은 한국의 경제 수준을 알려주듯 커다랗고 깨끗했으며 LED 전광판을 벽 전체에 설치해서 미적인 요소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만 많고 도덕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인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당연히 경계했죠. 보통 해외로 나가면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 한국인은 밝게 웃으면서 가방 두고 가셨어요. 라고 말하며 제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보니까 제 손가방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 가방에는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담긴 노트북과 지갑, 한국에서 쓸 돈이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여권까지 다 한 번에 들어있어서 그걸 잃어버리면 빈털터리가 되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수준이었죠.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가방을 받아들었고 이런 양심 있는 한국인은 이걸로 끝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어요.
간단하게 먹을 음식을 가지고 버스에 탔는데 음식물 섭취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는 그러겠다고 했지만 저것도 말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버스에도 저런 게 있기는 하지만 다들 안 지키거든요. 한국은 중국보다 심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그 누구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인지 해외에서 사들고 온 건지 음식을 사온 사람이 여러 뒤섰는데 정말 안 먹었어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면서 한국을 돌아다니며 알았는데 한국인들은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역할을 요구했을 때 이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심지어 거리도 깨끗했고 공공장소에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있는 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중국이었으면 대충 아무 데나 던져놓고 갔을 겁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또 깨져버린 생각 중 하나는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에 불을 켜고 중국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중국 복식이나 건축물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건 차이나타운이나 커다란 중국집이 아니고서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복궁 쪽으로 가니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수십 명이었어요. 한국은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자국 문화는 뒷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명동과 인사동에 가니 온갖 전통적인 한국적 요소가 깔려 있었습니다. 어딜 가도 중국의 흔적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인정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오물한 개구리로 살아왔는지를요. 한국은 중국과 전혀 다른 나라였고 한국은 중국의 그 무엇도 닮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서 혼자 화내고 짜증내는 건 저뿐이었어요. 말 그대로 열폭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마음을 달래고자 숙소 옆에 있는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별천지였어요. 여러 가지 길거리 음식이 있었는데 제가 놀란 점은 청결도였습니다. 중국에도 이런 곳은 있지만 대부분 위생이 엉망이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전부 깨부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파전에 막걸리라는 아주 대단한 조합을 먹고 있었는데 핀란드에서 왔다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무려 10년이나 된 사람이었죠. 음식을 먹다 보니 제가 처음 접했던 한국 요리인 전투식량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핀란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 전투식량을 먹어본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맛있었겠네요. 한국인들은 먹는 거에 진심이거든요.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밥을 안 먹으면 일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된다는 생각에 항상 잘 챙겨 먹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저도 원래 대충 한 끼 때우는 사람이었는데 한국에서 살다 보니 아침 밥 없이는 일상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대충 한 끼 때우는 거? 말도 안 되죠. 아마 이런 특징 때문에 전투식량도 그렇게 진심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군인들이야말로 잘 챙겨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한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전투식량의 퀄리티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닌 병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중국은 병사들을 전쟁에 필요한 소모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배 굽는 것 정도는 참으라고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을 하는 건 사치라고 교육했던 거죠. 반면에 한국은 병사들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부터 신경을 쓴 거죠. 먹는 걸 이렇게 신경 쓰면 다른 것들도 훌륭하게 마련이니까요. 저는 중국에서 군인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는데 군인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국의 본 모습이라는 걸 알고 나니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던 제게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도와야 하니 러시아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거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국은 그런 게 없어요. 가라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 있는 거예요. 러시아 후반기에 있으면서 군수물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중국의 전투 식량을 요구했습니다. 이걸 들으니 러시아 군인들이 불쌍해지더라고요. 지원을 받아도 중국에게서 받아야 한다니
먹고 제대로 싸울 수도 없는 걸 먹으며 고생하겠다는 생각에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이 결정이 나니 한국 전투 식량이 생각나서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게 됐네요.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확히는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와 협업 중인 KS 오토플랜 소개를 잠시 하려고 해요. KS 오토플랜은 취약계층을 돕는 선한 기업입니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과의 협업은 언제든 환영하죠. 구독자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렌트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 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이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 장기 렌트, 단기 렌트 모두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 차량이 필요할 땐 선한 기업 KS 오토플랜을 이용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신다면 취약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모두가 다 같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답니다. 고정 댓글에 이용 방법과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혜택 확인하시도록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가 빼곡하게 서 있는 복잡한 서울의 도심 그리고 도로 위의 한 차량 안에서 영국 귀족이라 불리던 여성과 그녀의 비서였던 한 여성이 무언가를 보고는 운전기사를 향해 손짓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귀족 여성은 생전 처음 보고 듣는 것에 충격을 받았는지 영국에서의 삶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영국 귀족 여성과 그녀의 비서였던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리지 페뉴기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조금 독특해요. 영국 귀족의 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금기이기 때문에 가명을 써서 레이디 펠리시티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레이디라고 칭하면 더 듣기 편하시겠네요. 레이디와 저는 최근 한국에 또 한 번 방문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왜 이 낯선 나라에 2번이나 방문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영국 귀족의 비서는 개인적인 사생활 관리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도 함께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경영학 전공임에도 비서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돈 때문이죠. 처음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월급이 일반 회사원의 3배는 되는지라 결국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앞으로 모시게 될 분의 평판이 아주 좋았어요. 인자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사는 50대의 여성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저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예민하고 까탈스러운지 뭐만 하면 성질을 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게다가 자기가 했던 말을 계속 잊어버려서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이 드레스를 고른 적이 없어. 내가 고른 옷 하나 주문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 비서일을 하겠다는 거야? 처음에는 제가 진짜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몇 번이고 반복되니까 내가 진짜 실수한 게 맞는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짜증이 머리끝까지 솟아오른 상태에서 매장의 CCTV를 확인해 봤어요. 제가 주문한 걸 정확히 본인이 손가락으로 짚더라고요. 매장 직원들도 저와 똑같이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정말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 것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때려치웠을 텐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이디가 갑자기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또 무슨 변덕을 부리는 건가 싶어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안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서 열심히 찾아가면 내가 언제 그걸 하고 싶다고 했어? 라고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평소에 한국에 한자도 안 꺼내던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지금 당장 한국을 가야겠다고 저를 들들 볶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거라는 말을 겨우 진정시키고 한국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한국을 잘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나라인지, 언어와 문화 볼거리들을 제가 파악을 한 후에 가야 저가 탈스러운 레이디를 그나마 만족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알아볼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뉴스 기사로 한국에 대해 벼락치기로 알아본 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물론 레이디에게 한국에서 뭘 하고 싶은지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그걸 내가 알려줘야 알아? 였어요. 제 나름대로 알아갔다 가는 뭐 이런 데를 데려왔냐 라고 말할 게 뻔했기 때문에 한국에 가는 내내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일하면서 생긴 스트레스성 탈모가 더욱 심해지는 듯 했죠. 레이디는 제 속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것도 모르던 사람이 한국에 가는 것을 무척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디의 이 기대는 한국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깨져버렸어요. 바로 호텔에 침대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게 뭐야? 호텔에 침대가 없어? 지금 나더러 지저분한 바닥에서 자라는 거야? 당황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고급 호텔로 예약을 했는데 사기라도 당한 건가 싶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예약 내역을 확인했는데 호텔에 침대형이 있고 온도를형이 있더라고요. 온도를 뭔가 했는데 바닥에서 자는 거더라고요. 이불 하나를 깔고 바닥에서 자라는 거죠. 평생 입식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좌식 생활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바닥에 앉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몸이 그렇게 굳어졌거든요. 저도 힘든데 5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이렇게 살아온 레이디는 어떻겠어요. 게다가 레이디는 바닥에 앉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가장 최고급 호텔로 예약한 거 아니었어? 이게 최고급이라니 한국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저는 급하게 호텔 측에 침대룸이 있는지 물었지만 호텔 예약은 이미 꽉 찬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호텔들도 알아봤지만 괜찮은 룸은 이미 다 나갔더라고요. 레이디는 자기가 누군지 알면 없던 방이라도 만들어줄 거다라고 성질을 냈지만 여기는 영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아무리 영국에서 온 귀족이라 하더라도 영국 국왕도 아니고 로열 패밀리도 아닌데 한국 호텔이 편의를 봐줄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결국 레이디는 그 방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바닥에서 잔다 뿐이지 단차가 있는 평상 위에 잠자리가 있었고 나머지 시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동안 비서로 지내면서 익힌 기술을 이용해 레이디를 어르고 달랬고 레이디는 결국 불평불만을 하던 온 돌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레이디가 당초에 잠에서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녹아내린 듯이 기절한 듯 잠에 빠졌는데 저는 진짜 기절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레이디의 배가 올라왔다. 내려가면서 숨을 쉬는 게 보이지 않았더라면 자다가 저 세상으로 간 줄 알았을 거예요. 레이디를 깨우려고 평상 쪽으로 갔는데 아니 바닥이 뜨끈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평상이 있는 방에서 잤는데 제가 뭘 작동하지 않은 건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디는 겨우 눈을 뜨더니 아주 개운해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푹 잠 건 처음이야. 마치 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 알고 보니 호텔 예약할 때 쓰여있던 온돌은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법이더라고요. 저희가 한국에 처음 방문했을 당시 한국은 가을에서 겨울을 넘어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온돌을 사용해 볼 수 있었던 것이었죠. 레이디는 일어나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몸이 가벼웠던 적이 있었나 관절 마디마디가 훨씬 나아진 기분이야. 그 어떤 테라피를 받아도 이렇게 호전된 적은 없었어. 레이디는 그 나이 때보다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 중이었습니다. 관절염은 어쩔 수 없는 노화의 증거이니 그냥 참고 살라는 의사의 말에 관절염 통증이 심해지면 진통제를 먹으며 살고 있었죠.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여러 민간 테라피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관절염을 좀 나아지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테라피의 몇십 배의 효과가 난 거예요. 심지어 아침에 특히 통증이 심해서 일어나자마자 진통제를 먹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은 진통제를 찾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어떻게 자냐고. 불평불만한 건 금세 잊고 한국에 있는 동안은 무조건 이 온도를 해서 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레이디의 변덕스러움이 또 다시 시작됐습니다. 뭐가 그리 짜증이 나는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궁시렁거리면서 불만을 쏟아내더라고요. 서울은 원래 이렇게 복잡한 거야? 대체 사람은 또 왜 일이 많아? 한국의 대중교통이 매우 잘 되어 있다는 건 조사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이디를 어떻게 지하철에 태우겠어요? 그래서 차가 좀 막힐 각오를 하고 차를 탄 것이었는데 서울의 교통체증은 저도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서울이 수도라고 해도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 개미만큼 작은 나라의 수도가 이렇게 복잡할 일이냐고. 한국인들은 죄다 서울에 사는 거야. 어? 리지 빨리 대답해.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희 옆으로 버스 한 대가 쉑 하고 지나갔습니다. 도로를 보니 차선 하나가 비워져 있더라고요. 이 모습을 본 레이디는 난리가 났습니다. 뭐야? 빈 도로가 있잖아. 도로 하나가 통째로 비워져 있는데 바보같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당장 차선을 바꿔. 저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한국인 운전기사를 바라봤습니다. 어서 차선을 바꿔달라고 했죠. 그런데 기사는 차선을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저건 버스 전용 차로라서 버스가 아닌 차량은 운행할 수 없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라니? 생전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출퇴근 시간이 워낙 혼잡하다 보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차도 하나를 비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생기는 피로감을 덜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영국 런던도 차가 막힐 때는 굉장히 막히거든요. 도로를 분리해 놓기는 했는데 그건 자전거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나눠 놓은 정도입니다. 저같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차가 평소보다 많이 막히거나 앞에서 사고라도 나면 직장에 지각하는 게 흔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지각을 이해해 주느냐? 절대 아니죠. 저도 한번 이랬다가 한 바탕 난리를 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버스 전용 차로라는 게 신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저와 같은 반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레이디는 아니었죠. 이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야.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다고 특혜를 주는 게 말이 돼? 하지만 변덕스러운 레이디의 불만은 교통 정체가 조금 풀리면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이 도시 가운데에 있는 게 너무 숨 막혀.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도대체 다들 왜 한국에 못 가서 안달인 거야? 제 눈에 한국의 도심은 세련됐고 잘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급하게 발전한 나라들은 건물이 중고난방으로 지어져서 통일감이 없어 보이는데 한국은 건물들이 하나같이 깨끗하고 건축 디자인 면에서도 매우 훌륭했거든요. 하지만 주로 한적한 교회에서 생활하는 레이디에게는 서울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애써 이해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중한 건 다들 왜 한국에 못 가서 안달이야 라는 대목이었어요. 저는 레이디가 저에게 마저 숨기려고 했던 한국에 온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레이디는 전통 있는 귀족 집안 출신답게 사교계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귀족과 사교계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왕이 있고 귀족이 있는 나라에는 아직도 사교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레이디는 사교계의 유행을 선도하려고 했고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유행에서 조금씩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레이디는 남들 앞에서는 하지 못하는 히스테리틱한 행동을 제 앞에서는 가감없이 보였는데 사교계에서 힘을 못 쓰는 모습은 제게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가봤다는 한국을 본인만 못 가봤다는 말도 못했나 봐요. 남들이 다 가봤다는 한국을 나만 못 가봤어. 어디가 좋다니까 여기 예약해도 라고 말하면 나도 편하고 레이디도 편할 텐데 대체 무슨 자존심 때문에 이걸 숨기는 건지. 하지만 이렇게라도 힌트를 줬으니 저야 편했죠. 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다른 영국 여성들이 어디를 다녀갔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커다란 문제가 생겼어요. 레이디가 새벽 중에 엄청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레이디를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의 빠른 처치로 금방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액을 맞고 있는 동안 레이디를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한 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은 평소 레이디가 불편함을 호소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복통, 빈혈, 설사가 잦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최근 이 증상이 악화됐고 체중 감소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죠. 하지만 이건 영국의 주치의에게 얘기하던 것이기 때문에 별 생각 안 하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의사가 이런 걸 묻는 것도 차트의 증상을 적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장후의 통증은 없으신가요? 아, 내 관절염이 있기는 해요. 저와 대화를 한 뒤 의사는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잠시 후 동료 의사를 데려와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계실 예정이십니까? 2주 정도 머물 예정인데 왜 그러시나요? 두 의사는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대화를 하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귀국을 미루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밀 검사가 필요할 듯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귀국을 미루라니? 이렇게 갑자기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귀국을 미루라니?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환자분의 현재 증상과 지금까지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의사들이 돌팔이라고 생각했어요. 레이디는 영국의 귀족입니다. 지위가 높은 만큼 돈도 많죠. 그런 사람이 병원 한번 안 가봤겠어요. 영국 최고의 의사라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 분이 레이디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의사들은 개인 병원도 아니고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영국에서는 개인 병원을 좀 더 신뢰하고 특히 레이디는 주치의까지 둔 사람이었기에 저는 한국 응급실에서 만난 의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거만한 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끈질겼어요. 영국에서는 치료를 거부하면 의사가 그러려니 합니다. 암에 걸려도 환자가 치료를 거절하면 돈이 없나 보다 하면서 돌려보내죠. 그런데 한국 의사들은 끝까지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으니 이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해서 돈을 뜯어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안 보나요? 이런 식으로 과잉 진료를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게 당신들이 돈 버는 방식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의사들이 부끄러워하며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제 의사 인생? 아니, 제 모든 인생을 걸고 장담합니다. 저는 돈 때문에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환자분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검사를 권유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의사들의 표정에 간절함이 묻어 있더라고요. 돈에 눈이 먼 사람의 눈빛과는 전혀 달랐기에 저는 의사들의 제안을 레이디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디가 이미 영국에서 끝난 검사를 뭐 하러 다시 받아? 이건 다 시간 낭비라고 대답할 줄 알았죠. 그런데 레이디는 생각보다 진지하게 한국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는 검사를 받기로 했죠. 저는 검사를 해봤자 청진기를 대고 피나 좀 뽑을 줄 알았는데 영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병원에서 검사는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혈액 검사와 대병 검사, 내시경 검사, CT, MRI까지 평범한 영국인이라면 한 번도 보지 못할 장비까지 동원해가며 검사를 했죠. 그리고 그 결과 레이디의 진짜 병명이 밝혀졌습니다. 레이디는 크론병 환자였어요. 이름조차 생소하니 크론병은 소화기관, 주로 소장과 대장의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며 주요 증상이 다른 소화기 질환과 유사하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큰 질병이었죠. 레이디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크론병 환자라는 것을 부정했지만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니 나중에는 자신의 병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치료할 수 있겠냐 묻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풀이 죽은 모습에 괜히 마음이 찡할 정도였죠. 역시 미운 정이 무섭기는 한가 봐요. 저는 의사의 입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앞서 말했듯 영국 의사들조차 못한 일이잖아요. 병명을 찾아낸 건 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의사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단호하고 자신감이 넘치는지 뒷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던 신뢰감이 생기더라고요. 한국 병원 의사분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크론병은 심한 경우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아주 다행스럽게도 환자분은 식이요법이나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 덕분에 증상이 더욱 악화되지 않아서 한겸증제와 면역 조절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야 영국 의사들이 쓸모 있어지더라고요. 몸 상태가 안 좋은 레이디에게 처방해 준 게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기에 레이디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묵묵히 따랐습니다. 한국 생활이 무려 12주까지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고집세고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레이디가 이렇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럴까 라는 측은 안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짜증을 심하게 내고 예민하게 굳었던 이유가 건강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간의 행동이 이해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건강이 좋아지면 나도 좀 쉽게 일하겠구나. 아픈 사람을 두고 할 생각은 아니긴 한데 하루하루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만 했던 제게도 희망이 보였기에 레이디의 쾌유를 저마저도 바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이 처방해 준 약을 먹자마자 레이디의 건강 상태는 금방 호전되었어요. 복통으로 인해 진통제를 찾는 일도 없어졌고 피로감이 사라지니 평소와 같은 일정을 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을 내지 않더라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이 이 정도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니 저는 이제야 병원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 환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요즘 한국으로 오는 의료 관광이 대세더라고요. 금액도 다른 나라보다 저렴한데 실력은 10배, 아니 100배 이상일 정도이니 한국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의사의 실력도 뛰어난데 한국의 병원에서는 온갖 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다리를 살짝 삐끗해서 간 정형외과에서 무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요. 그것도 특별한 예약 없이 병원에 간 그날에 접수를 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하시겠지만 저는 이걸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조차도 놀랍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검사를 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기다려야 해요.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도 쉽지 않죠. 만약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면 부목을 대주고 검사 일정을 잡아주는 곳이 영국입니다. 다리를 다친 뒤 바로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는 다리뼈가 부러져서 뼈가 어긋난 게 한눈에 보이거나 과장 조금 섞어서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하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검사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물론 공공의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급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간 의료 서비스에 의존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민간 의료 서비스 비용이 아주 많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에요. 한국 돈으로 무려 44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영국의 경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을 만한 상황이라면 그냥 버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보험으로 검사를 해도 8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영국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지면서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더더욱 늘어난 상황에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졌어요.
이것 때문에 애라도 한국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미국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영국의 의료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던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정형외과에 간 그날부터 호전됐어요. 5일도 안 돼서 생생해졌죠. 하지만 레이디의 관절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크론병의 장애 증상으로는 관절통이 있는데 이것도 크론병의 증상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관절통도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개선되지 않았죠. 한국인 의사에게 물어보니 이건 크론병이 아니라 50대 후반으로 넘어가며 생긴 노화로 인한 관절염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디의 병명을 척척 알아내고 병을 고쳐주었던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정말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진통제를 처방해 드리기는 할 텐데 혹시 한의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의학이면 의학이지 한의학이라니 한국의 전통의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마음 한쪽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의사들이 추천하는 데잖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뭘 고민해? 라는 생각이 피어올랐지만 침술과 뜸이라는 것을 찾아보니 도저히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난생 처음 그런 모습을 봤던 영국인의 입장에서 뾰족한 침들을 몸에 넣는다고 병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던 통념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더욱 그랬죠.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 몸에 수십 개의 바늘을 꽂아 넣는다는 건데 심지어 그것도 마취도 안 한 상태에서 말이죠. 게다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사 기계들은 누가 봐도 안심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의학은 사람 손목에 손을 얹고 몸 상태를 확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학이죠? 이거야말로 절대적 신앙과 관련된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디는 저와 생각이 달랐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레이디를 이길 수 있겠어요? 저는 의사가 추천해준 대로 한의원에 찾아갔습니다. 한의원에 발을 들이자마자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순간 잘못 왔다 싶었죠. 그런데 한의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마치고 난 뒤에는 이상하던 그 냄새가 향긋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레이디의 관절통이 호전되었거든요. 저는 레이디의 검사를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제가 찾아본 것과 달리 한의사는 초음파를 사용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의학과 양학을 접합하는 연구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의사는 레이디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초음파를 사용한다는 것에 놀라긴 했지만 과연 관절염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어요. 레이디가 치료실로 들어간 뒤 그 옆에서 지켜보는데 무릎에 뜸을 뜨더라고요. 뭔가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 몸에 불을 붙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아니 그냥 지금 한국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병원에서부터 그 악명 높은 레이디가 얌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괜히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레이디는 너무나 차분하게까지 했죠. 오히려 따뜻한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뜸을 뜰 때 나오는 무언가가 사람을 맞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됐습니다. 더 경악한 건 침이었어요. 유럽에도 침술은 있지만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침술로 건강이 나아졌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침술의 신뢰가 가기보다는 고통스러운 괴롭힘 정도로만 보였어요. 그런데 레이디는 그냥 따끔한 정도이지 과장할 필요 없다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저는 크론병 약을 먹자마자 온화해진 레이디에게 적응을 못하는 중이었어요. 솔직히 침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인자함은 뒤로 미루고 아무리 그래도 나를 이런 데에 데려오냐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런 반응이라니 레이디가 정말 한의원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침을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을 제거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기 충격기 같은 것을 사용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또 한 번 경악했는데 레이디는 여전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났고 레이디는 온도를 자다가 일어났을 때처럼 노곤노곤한 상태로 치료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한 발자국 걷자마자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발을 구르기도 했습니다. 레이디, 왜 그러세요? 혹시 어디가 불편한가 싶어서 물어보니 레이디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무릎이 아프지 않아. 심지어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이야. 이런 기분은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의사는 퇴행성 관절염의 완치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진통제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했죠. 레이디는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디는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한국인이 아니라 영국인이니까요. 그러나 열심히 수소문한 결과 해외 진출을 한 한의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한의사는 레이디의 증상과 치료 경과를 자세히 적어 주었고 레이디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디는 다른 여성들이 입이 닳도록 말한 K-뷰티와 드라마 맛있는 음식 등을 경험하러 온 것이었는데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게 되었어요. 바로 건강이었죠. 건강을 회복한 레이디는 복잡했던 서울을 부지런하고 역동적인 도시라고 표현했고 차가운 빌딩 숲을 자연과 현대적 건물의 조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서울 안에 있는 공원과 조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레이디는 어떤 모임에 가든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해 입이 닳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자한 본래의 성격을 되찾았죠. 당연히 제 근무 환경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젠 레이디의 옆에 있는 게 예전처럼 힘들거나 짜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 평생 직장이 되었어요. 한국으로의 방문은 제 인생을 변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덩어리도 작은 한국을 굳혀 바득바득하겠다고 난리였는지 저는 레이디와 한국을 경험하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에게 좋은 경험을 하고 칭찬했던 건 레이디와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었다는 걸 한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얼마 전 해외 외신은 한국인들의 행보는 상상 초월이라며 극강의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런던 첼시 왕립병원의 한국 전 참전 용사를 전담하는 필립 신현소령은 첼시 왕립보건병원에는 여러 전쟁과 전투에 참전한 참전 용사들이 있다. 하지만 꾸준히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와 감사를 전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라며 그 고마움을 전한 적도 있는데요. 실제 한국은 도움을 받은 여러 국가의 은혜를 갚는 나라로 익히 알려져 있으며 이런 수식어를 얻기까지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중 큰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요청으로 16개의 병력, 지원 참전국 언론사에 보도된 기사 내용이 너무도 파격적이란 반응이었는데요. 지금의 발전된 한국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발전된 한국의 의료 기술로 도움을 드리고 싶으며 한국으로 모셔오기 위한 속박, 항공 등 모든 걸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대대적인 의료 지원 프로젝트는 국가에서 나선 것이 아닌 한국 소기업에서 자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이들은 직접 발로 뛰어 각국의 매체에 연락하고 요청에 보도된 결과물이라 전해졌습니다. 실제 이 의료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은 평생을 생활고로 치료가 방치되어 시력을 잃어가던 중 이들을 만나 대규모 수술 지원을 받으며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해당 국가의 신문에까지 보도되며 주목받게 된 한국 기업은 그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간단 명료한 한마디를 남겨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기업 인프레쉬, 이 기업은 작은 몸집을 가졌지만 참전 용사 후원에는 여느 대기업 못지않은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현재 국내 참전 용사들을 위한 식비 지원, 전자제품, 주거 개선을 진행 중이고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해외에선 이 기업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프레쉬는 모든 후원을 기업 명예 아닌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경식, 김수용, 이재국, 길명숙 등 매번 해당 기업에 동참한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름이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명단을 받아본 참전 용사들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 한국인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며 한국의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프레시는 또 다른 기적을 전달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볼캡과 티셔츠는 Things to Remember 이라는 기억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대한민국 영웅들의 희생 헌신을 잊지 말자고 전하고 있으며 펄럭이는 태극기를 제품 디자인으로 녹여내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상 속 착용해도 무리 없는 굿즈로 많은 한국인들이 동참 중에 있는데요.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어려운 참전 용사분들을 위해 후원되며 한국인 구매자들의 이름이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시를 통해 한국의 역사가 세계에 알려지고 도움을 받는 참전 용사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여우튜브 1, 여우튜브 2 역시 한국인으로서 이 후원에 동참하였으며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 기업의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레이디는 어딜 가나 한국을 입에 올립니다. 너희들 한국은 가봤니? 한국도 안 가보고선 어떻게 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 놀랍다. 또한 레이디는 주기적으로 영국에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가고 있어요. 한국은 저와 레이디의 생각과 삶의 패턴을 많이 바꿔주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 한국과 한국인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외국인들이라면 지금의 사연과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무거운 사연들만 많았는데 모처럼 가볍고 유쾌한 사연 반가웠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사연을 전해드렸던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재밌고 유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다양한 해외 사연들을 들려드리는 여우